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문화로 키를 읽다 시간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이민가족의 얘기를 그린 드라마죠. 파친코. 이 파친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제1교포의 삶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파친코 제작에 역사 자문을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역사엔 교육연구소의 심용환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네. 자, 요즘 파친코 받냐는 질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자, 대본 검증, 그러니까 대본을 받아서 이게 자문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옛날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화제가 돼서 좀 놀랐고. 2년 반 전에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소설책 원작이 있으니까 네. 원작을 갖고 초기에 작가 한 3-4분이 대본 구성을 하셨고 예. 그 대본을 보고 역사적인 오류나 보완점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지적이라든지 조언해 준 역할은 제가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 중에 이제 급한 거 있으면 제가 또 AS로 이제 통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또 문제를 풀어줬고요. 아, 또 현장에서 그때마다 또 자문이 네네네. 오는군요, 또.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소설이 있고 이제 이게 대본으로 드라마로 대본이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이 내용은 어쨌든 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미국 같은 데는 컨텐츠들 중에 원작이 없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품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대본화가 될 때 그걸 좀 더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조금 밋밋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책에도 없는 내용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공개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예. 후반부에 가면 이번 시즌 1의 후반부에 가면 원작인 없는 내용이 굉장히 크게 또 다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2년 전에 대본을 보고 이렇게 흥행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했고요. 예.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은 익숙한 스토리여서 네. 솔직하게 이제 제가 이게 흥행 가능성이 있겠습니까라고 직접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예. 제작진 쪽에서는 좀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껴진다. 그 말을 믿고 이제 저도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네. 정말 그분들의 생각처럼 이렇게 반응이 와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어떤 점이 매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컸던 건 이제 한국이라는 컨텐츠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조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때 어려움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서양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이야기는 오히려 익숙하지만 일본이 지배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낯선 거죠. 네. 그게 주는 매력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이민사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이민사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 이민 온 사람들인데 저 멀리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사람들도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 왔구나. 이런 게 공감대를 엮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영화 제작에 있어서 이제 자문을 하신 건데 이 과정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영업 노하우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본이 오면 대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배경 설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본에 이제 대사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부가 설명이 있는데 배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배경 그러니까 작가가 이해한 앞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현할 모양새가 맞냐 틀리냐를 봐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대사가 그렇게 써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준 역할. 그 당시의 말투까지도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당시 불렀던 노래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나온 노래지만 맨 처음에 이 실제 작품을 보면 그 옛날 홍남파가 만든 봉선화라는 노래가 원래는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1화, 2화에 다 민족의 억울함을 다 봉선화로 표현을 하는데 이 작품의 배경이 1920년대거든요. 그리고 봉선화가 유행한 건 1940년대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맞네요. 강력하게 봉선화는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시기 때 특별하게 다른 어떤 노래가 유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그때 썼던 자연스러운 지역의 민요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중에 저도 이제 방송은 최근에 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부가를 그냥 활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해주는 역할들. 네, 뭐 그리고 제일 첫 장면에서 그 무당이 나오는데 네. 원래 책에는 이제 이게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뭔가 아시아 쪽 사람들은 무당이나 이런 영적 존재를 되게 귀중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크게 나와서 그게 아니고요. 이 조선은 불교와 유교 때문에 무당은 완전히 사회 변두리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더니 초창기 보면 굉장히 낡은 집안에서 예. 할머니가 구슬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들. 예. 이런 게 이제 자문하다가 겪게 되는 보람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 무당의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삶의 상당히 큰 부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마치 샤머니즘이 제사장 같은 그러니까 막 종교적 권위자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대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이 유교나 불교가 사회적인 지배층 역할을 하고 민중들의 삶을 보듬는 이제 주변 계층이잖아요. 특히 조선 후기라고 하면 무당은 천민 계층이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짚어주는 것들.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미술적으로 구현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서양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있네요. 많이 달라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본에 보면 음식을 갖고 자꾸 이렇게 밖에서 요리를 해서 집 안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궁이가 붙어 있어서 부엌하고 방이 이렇게 일체형이잖아요, 건물이. 그렇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부엌이라는 거 원래 식당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얘네들도 음식을 다른 창고에서 해와서 집으로 갖고 오겠지. 제가 이제 아니다. 그래서 설명하니까 이번에 방송을 보니까 또 바꿔져 있고 그런 혼자만의 이게 먹혔네? 이런 재미로 제가 이제 이게 자문하는 맛이구나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뭐 거의 뭐 느끼지 못할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세세한 거 하나하나 그걸 다 체크를 하는 거네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반영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만들 때 자기들 제대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제대로 만드는구나. 거기에 좀 놀라기도 했고요. 네.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분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드라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제일동포 또 제일한인 뭐 자인있지 뭐 여러 가지 말로 부르는데 어떤 게 맞는 표현이고 이거 뭐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인데 이제 자이니치라는 게 제1이라는 말이고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동포라는 말을 많이 썼다라면 최근에 이제 그냥 학계에서 주로 이제 그 제일동포들이 얘기할 때 자이니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실제로 어찌됐건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면서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그 일본에 남아있는 60만 명 정도 되는 이 제일교포들 자이니치들에 대해서 거의 해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이니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걸 뭐 좀 존중해 주자라는 표현으로 좀 자이니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핍박받는 나라에서 또 핍박받는 나라로 이주를 한 정말 아픈 역사인데 말이죠. 소설 원작 작가도 역시 재미동포 1.5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민진 씨인가요? 네네. 최근 인터뷰도 많이 화제가 또 됐고 일본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또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걸로 작품을 만든 것 같아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박경희 선생의 토지나 이런 것과 또 읽다 보면 결이 좀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작품 자체가. 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 역사 이게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소설이죠. 그러니까 개인 경험이 바탕이 된 거 아닌가요? 개인 경험을 포인트로 하되 소설 자체는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품들 대부분 서울이나 아니면 이제 아예 촌동네로 가는데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오사카로 가서 미국 예일대로 가면서 3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본인의 경험에다가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본 미국에 어찌됐건 존재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 일본에서 우리 제일동포의 삶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말이죠. 이제 파친코 이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죠. 그렇죠. 뭐 호의적일 리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기회 되면 드리는 거지만 자꾸 이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갖고 뭐라고 설왕설래를 하는데 그건 조금 교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티즌이라는 게 대표성을 띠는가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댓글의 반응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게 곧 일본 국가나 정부나 역사학계의 입장은 아닌데 너무나 요즘에 이제 한중일 사이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네티즌들이 안 좋으면 일본이 다 안 좋아한다. 근데 어찌됐건 최근에 들어오는 보도를 보면 일본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쉬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항 감정이 없더라도
워낙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됩니다. 좀 낯설어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라면 네. 일본에서는 역사 교육 자체가 정말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선 설령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네. 이거 뭐지? 뭐 이런 태도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너무나 이렇게 좀 네티즌들 입장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일본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일본 정부나 학계에서 이걸 갖고 심각하게 문제 삼고 그러지는 뭐 않는다라는 거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티즌의 반응이 전체 일본의 여론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반응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뭐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한일 간에 글쎄 이런 아픈 역사도 그 역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이 파친코를 보면은 일본 시청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시청자들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일본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도도 떨어지고 맞아요. 네. 공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은 나라와 받지 않은 나라의 좀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 네. 그 외신으로부터는 이민자들의 보내는 헌사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담긴 건 한국 역사지만은 이민을 통한 생존의 역사는 전 세계에 걸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파친코에 세계인이 공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사실은 이 드라마가 크게 화제가 됐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이 정말 한국의 K컬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이 코드가 일부에서부터 표현이 되지만 그 오사카 이민사회 파친코와 오사카 이민사회가 그대로 나오고 또 그 손자 윤여정 씨의 손자가 이제 그 예일대학 미국의 부동산 업자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3개국의 이야기가 같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실 이제 세계성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도 그렇고 유럽인들도 그렇고 이민사하면 사실은 그 민족의 가장 아픈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공감이 크다는 거. 우리 거긴 하지만 세계화된 코드를 정확하게 잘 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우리께 잘 나갔어 이렇게만 보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코드도 분명히 거기에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네. 또 할리우드에서는 진짜 한국 이야기, 네네. 진짜 한국만 갖고 있을 만한 이야기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네네. 미국 OTT죠. 훌루에서는 그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 서울로 건너가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네.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직접 나서서 한국 배우를 캐스팅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자, 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면 저한테도 또 자문이 안 들어오나 괜히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예. 한번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우리 그 애플 TV 제작진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한국 문화를 갖고 소재로 삼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아무한테도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끼리만 다 얘기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아시아 시장이 크고 아시아 시장을 미국 자본이 주목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1차적인 리트머스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그 이제 일종의 가늠대는 한국이다. 이런 태도를 이제 애플 본사에서도 확실히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영화나 드라마가 아시아에서 먹힐 수 있는지 이 시험대가 한국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일단 한국에서 먹히면 다른 나라에서도 먹힐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 문화가 어찌됐건 핫하다. 두 가지 의미가 좀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충격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오는 작품이나 우리나라의 사극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탈전통적 요소가 강하더라면 오히려 이제 그 이쪽 외국에서 만든 작품들은 더 한국적인 것의 정수를 찾아서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그래서 자문하다가 재밌었던 게 가장 제가 놀랬던 건 하다가 그 일본 순사가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사에 어떻게 써 있냐면 초범이니까 봐줘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시기를 분석해 보니까 이때는 문화 통치라던 때고 초범 이런 단어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더 부드럽게 초범이라고 봐줘 이게 아니라 경고하는데 그쳐 뭐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바꿔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얼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내용을 다 따져서 이제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적이죠. 심지어 원작을 보면 그 어머니가 선자가 이민을 갈지 줄 게 없으니까 금반지 한 쌍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완전 소설에도 이제 금반지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가난한 민중들이 금반지 안 갖고 있었잖아요. 은반지 정도가 최대여서 제가 이거는 은반지가 맞다. 소설에 나와 있는지는 나와 있건 아니다 했더니 예. 은반지로 바꾸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워낙 빠친코가 뜨니까 여기저기 리뷰 영상들이 있는데 원앙 한 쌍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작품에는 오리 한 쌍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앙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목기러기라는 게 정확한 목기러기. 예, 그래서 목기러기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다 구해서 보냈더니 정말 목기러기로 딱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류다 한국이다 할 때 그냥 한류다 한국이다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해서 한번 어필해보자.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다라는 거에 좀 사실 놀랬죠. 저도 나중에 작품을 보고. 네.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고증을 한다는 거 진짜 뭐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라. 그렇죠. 또 새로운데. 근데 이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은 이해를 해요.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다. 네. 저 원앙이 아니라 뭐 목기러기고 금반지가 아니고 은반지고. 근데 이런 게 해외 시청자들한테도 그게 전해질까?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하게 전해진다는 건 아닌 건데 문제 뭐냐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볼 때도 작품을 대충 만들지 않았구나가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상징행위라는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민족이든 예를 들면 이 작품을 보면 이렇게 교회가 예배당이 나오는데 헌금을 낼 적에 금 쟁반에다가 돈을 놓는 장면으로 원래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세에 보면 이렇게 금 쟁반 같은데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건 안 된다. 우리는 바군이다.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사람들이 보면서 디테일하네라기보단 확실히 다른 모양이 나오는가를 이제 암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문의 힘이라는 게 제가 무슨 감독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작품이 슬쩍 봐도 이거 좀 느낌이 다르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좀 제가 인상적인 것들 느낀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최근에 우리 콘텐츠들이 해외의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영화 미나리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파친코까지 한국이 이제 세계에 알려지는 건 긍정적인데 근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모두 외국 자본으로 제작되고 또 외국 플랫폼을 통해서 보급된다는 점인데 자, 이런 점에서는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흥행한 작품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어필이 된다. 근데 그게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촌각을 다투는 반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현지적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어필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띄우는 대부분의 작품들이라는 것은 사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잘 재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갔던 거라면 허를 찌른 게 뭐냐면 이번 특히 이 파친코 같은 작품들은 아예 우리의 역사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건 사실은 제가 이 작품 말고도 한국의 여러 작품들의 자문이나 이런 걸 관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단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하나는 일단은 자문에 대한 그러니까 웰메이드한 작품을 만드는 데에 대한 성실성이 떨어져요. 제작자 자체도. 왜냐면 어지간하면 그냥 한국 사람끼리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자문을 의뢰해도 역사학자나 관련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왜냐면 이게 100% 사실 얘기가 아니라 허구가 섞여 있는 건데 적절하게 또 자문을 잘 못 해줘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원칙과 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연락 와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이렇게 왜냐면 이제 술을 마시면서 대충 소스 뽑아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좀 약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관행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건 확실히 외국 작품들은 절차와 관행 그리고 그 노력에 합당한 돈,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이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좀 종합적으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정식 자문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그게 많이 좀 약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역사 자문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 뭐 보고 있는 저 관람객들이나 시청층이 네네. 한국 사람이면은 오히려 그걸 더 세밀하게 더 들여다볼 그렇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오히려 우리가 더 그거는 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예.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소재가 우리가 항상 똑같잖아요. 뭐 장희빈, 허준, 뭐 정조. 한국의 관성이라는 게 매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쭉쭉 돌아가는데 맨 처음에 저도 좀 당황했던 게 이민사? 이 역사학계 내에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영역인데 이걸 갖고 세계성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좀 충격이어서 근데 그런 소스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접근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뭐 한국을 제대로 좀 더 알리기 위해서는 이 역사 자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 전망이 좀 있다고 보세요? 자문이요? 예. 역사 자문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 이제. 근데 이게 이 자문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자문을 역사 고증 자문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이 연구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아르마리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해내는 사람들과 작은 업체들이 현재 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아직까지 한국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관행이 좀 정착이 안 돼 있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저의 한 삶의 작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거고 이 이후에도 좀 몇 개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도와주는 것들이 있긴 한데 자문 자체로 큰 성공을 해본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컨텐츠를 특히 OTT나 이런 데 올라가는 보통 이제 생활사 연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저도 그렇지만 학자들은 전공 주제를 주로 위주로 파는데 이런 드라마 자문을 하려면 좀 넓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다 몰라도 잘 찾아낼 필요도 있고 그런 노하우는 좀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생활사 전반을 다 연구하고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걸 다 고증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황당한 질문도 막 하거든요. 비석 썼냐 뭐 이런 것들 하면 비석을 썼나 이런 고민들. 비석이요? 그러니까 이제 묘지 앞에 비석을 쓰냐 안 쓰냐 이런 것들도 비석 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부터 쓴 거 아닌가요? 옛날부터 썼는데 가난한 집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거든요. 그런 것도 또 이제 맞춰서 그거는 쓰긴 썼지만 지금 이 장면은 안 비석도 그게 부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부를 상징해 그런 거. 그렇죠. 돌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자문의 역할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자, 파친코 제작에 드라마 제작 자문을 해주신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